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이 숨지면서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직무배제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선 전국을 달구고 있는 주요 사건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오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졌었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자택 인근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일단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뭐 상당히 좀 파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한기 전 본부장 어떤 사람인지 일단 정리해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는 대장동 관련 의혹이 쭉 나올 때 등장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기소된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네. 핵심 4인방. 그러니까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재판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 쪽에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 최대 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이제 불구속으로 기소가 돼서 예. 이 4명 재판이 시작되다 보니까 여기 집중됐었는데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유원 첫 번째 유다 해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불렸고 예. 유투라고 불린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인데요. 이 기억해 보시면은 이 녹취록에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 유한기 당시 본부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인물이고 검찰이 이제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이 사인, 이 사망의 이유를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지금 이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다음 주로 예정돼 있었죠. 네. 14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자, 이런 좀 불행한 일이 이제 네.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까? 일단 이 유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던 혐의는 2014년도에 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그 당시에 한강유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네. 이때 환경영향평가에서 원래는 뭐 보전 가치가 그 정도로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었던 그 지역을 1등급 권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네. 해제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로비를 했었다. 그리고 로비를 하고 2억 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 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2015년도에 그 당시에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이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첫 번째 절대평가, 두 번째 상대평가를 했었는데 절대평가에서 이제 위원장을 맡았고 상대평가에서도 이제 소분과 위원장을 맡았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았었고 네. 마지막으로 앞서서 최영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첫 번째 사장이었던 이 황 전 사장에 대해서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해 직권남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만둬라 이 사퇴를 압박했다 이런 혐의 3가지를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황무성 전 사장 네. 이 사표를 종용하는 그 과정, 녹취록 뭐 다 공개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제 윗선 수사의 중요한 핵심 연결고리다. 네네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왔고 키맨이라는 표현도 이제 그렇습니다. 사용되고 있었고 결국에 지금 이렇게 일이 돼버렸으니까 음. 관련 검찰 수사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이 구속영장에는 이 말씀하신 이 직권남용 혐의 네. 이 부분은 적시하진 않았죠. 예, 적시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윗선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 특히 야권에서 이제 검찰에 대한 이제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녹취는 이미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사장이 공사의 1인자인 거잖아요. 최종 의사결정권자, 경영자. 그 밑에 있는 본부장이 사장에게 나가라고 사퇴를 종용할 수가 있느냐. 그럼 저게 어떻게 돼 있는 구조냐.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하나는 정 실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정책실장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 네. 또 하나는 시장님도 등장을 해요. 이 시장님의 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걸 모르느냐. 황무성 당시 사장은 이 녹취상에서는 나가라고 하니까 다음 주쯤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유한기 본부장은 즉시 나가라는 이야기를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는 시장님의 명,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다 보니까 당시 이제 성남시 이재명 시장 그렇죠. 암시하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나 혹은 이제 정진상 정책실장이 관여돼 있다는 정황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제 추측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혐의에서는 일단 빠져 있어서 윗선 수사 의지가 있느냐 검찰에 대한 질타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유한기 전 본부장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하여 윗선 수사에는 또 앞으로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관련 수사가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이 그렇죠. 되는 겁니까? 네. 대체로 이제 이게 피고인 혹은 예. 뭐 지금 용의자 혹은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더 이상 수사는 진행이 안 되는데 예. 지금 기소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중단되고 뭐 기소 자체는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이게 정말 이게 세간의 주목을 끄는 이런 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 이렇게 좀 안타깝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이런 일이 종종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네. 이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당장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검찰이 너무 주변부만 수사한 거 아니냐, 또는 뭐 엉뚱한 사람만 수사했던 거 아니냐,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야의 이 속내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왜 이런 극단적 상황이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몸통이 아닌 다른 것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적하는 몸통은 국민의힘인 거죠. 예. 또 반면에 야당에서는 몸통을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중요한 이제 수사가 있고 이런 중요한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검찰의 수사가 너무 압박적인 게 아니냐, 아니면 검찰이 이러한 것을 미리 알고 신병 확보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이 늘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항상 입회를 했고 인권보호 수사 규칙도 준수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려진 바로는 그간에 관련된 혐의로서 한 2차례 조사를 받았고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인들이 이제 수사를 받다 보면 아무래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본인이 일단 수사를 받다 보면은 본인의 수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윗선 수사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언론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이 뭐 검찰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현재 다른 참고인 조사 같은 것들은 예정대로 계속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뭐 향후의 수사에 차질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뭐 검찰이 뭐 일단 예정된 수사는 진행하겠다, 이런 네네. 입장인데, 지금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던 이제 윗선 수사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예.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죠, 천화동인 3호 소유주 김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들여다봤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김만배 씨의 누나 이렇게 예. 이제 인척 관계로 친척 관계로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천대유에 소속돼 있는 또 이 그 펀드의 3호 소유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 당사자가 맞으니까 저는 뭐 참고인 소환 조사는 여러 가지 화천대유에서 벌어졌던 대종동 개발 의혹의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만, 예. 이 언론에 그동안 이제 터져나왔던 제일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매입한 인물로 이제 화제가 됐었죠.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 서로 거래 당사자를 알고 한 게 아니다라는 이제 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간의 의혹은 정말 그렇겠느냐, 그러할 우연의 일치의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런 문제를 따지면서 서로 상대방을 알고 뭔가 이제 도와주고 상부상조하기 위해서 이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이제 고인의 그 사망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뭐 함부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박의 이유가 여야가 서로 다른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의 무리한 수사긴 한데 별건에 별건 수사를 하니까 자꾸 이 유 본부장에게서 좀 검찰이 또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대장동 사안 외에 이 유 본부장과 관련된 다른 건수들을 또 들이밀면 부담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추측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럼 이게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연희동 자택의 매매에 대해서 검찰이 안 묻겠느냐, 실체를 묻고 혹은 이제 조사할 거라는 거죠. 세간의 관심이 높았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별건으로 좀 이제 깊숙이 질문이 됐는가, 이런 것에 일단 관심이 많은
소환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유한기 전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이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이렇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네, 지금 뭐 들으셨습니다만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사 범위 그리고 뭐 추천 방식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같은데 어떻게 특검을 하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혐의라든지 특검의 범위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왜 몸통은 놔두고 자꾸 주변만 하느냐. 이 몸통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되어서 불법 대출과 관련돼서 이것을 무마하는 의혹이 있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대장동 사건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몸통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되어서는 결재권자의 최상위는 이재명 전 시장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과연 이 이익을 받고 결재권의 최상위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며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전 시장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도 안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양쪽 다 특검을 하자고 하지만 그 특검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대선 네네. 전에 과연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 예, 어렵죠. 오늘 날짜로 계산해 보면은 네. 이 대선까지 88일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88일 남았는데 뭐 통상 이제 이 특검을 구성하기까지 네. 준비 기간도 있고요. 그렇죠. 이 수사 기간도 한 뭐 60일 정도는 최소한 잡아야 될 것이고 뭐 추가 기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물론 이제 이 네네.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는 자 즉시 시작해서 속도를 낸다면 2달 내에도 가능은 하다. 네. 불가능하진 않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계산이에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요. 예. 사실 앞으로 2주 동안 정말 빠르게 2주 동안 여야가 합의를 하고 특검에 대한 이제 특별 조항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연내에 타결된다고 하면 특검 지명되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1월 초에 지명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특검이 특검 보와 수사 인력들을 보강을 하고 준비 시간을 통상 한 2주 정도 갔습니다. 그럼 1월 중순에서 1월 말 아주 빨라야 그럼 특검이 이제 활동을 개시하는 거죠. 그럼 통상 90일 플러스 알파 많이 하거든요. 예. 한 석 달 주거든요. 근데 2달 동안 파십시오 해서 60일 플러스 알파라고 정하자고요. 그럼 2월, 3월인데 대선은 3월 9일, 3월 초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빨리 수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탄력받고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빠르면 3월 말. 물리적으로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른 일정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늘어질 거예요. 네. 누가 특검으로 임명될 거냐, 여야가 특검 대상과 범위를 합의하는데 한두 주 만에 과연 되겠느냐 등등등 문제가 훨씬 빠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제3지대 소수 야당들이 지금 이제 상설특검으로 올리고 예. 특검 추천권을 거대 여야를 배제하고 가자. 국민의당이나 이 정의당이 갖겠다. 이걸 받기만 하면 전 직시될 거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에 이 서로의 복잡한 이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고요. 정말 양쪽 다 여야가 특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겠다 하는 긴장감에 특검의 합의가 연내 이루어지더라도 특검의 결과물은 대선 한참 후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물론 이제 여론의 향배를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졌죠. 더욱 강해질 수밖에 네. 지금 없는 상황 같은데요. 관련 상황 어떻게 진전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있었죠. 소송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거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녹취고요. 당시 이제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진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조치였는데 법무부가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결정한 이유, 자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이 그 당시에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을 했다. 그리고 재판부를 사찰했다. 이러한 혐의 등으로 비위가 거의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직무집행을 정지, 배제하는 이제 그 처분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이제 즉시 직무집행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 네. 취소 소송을 해달라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초유의 이제 소송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징계 소송도 징계 처분도 있었죠. 그래서 2달의 징계 처분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도 취소해달라 그리고 집행정지해달라 이렇게 총 2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제 1심 판단이 한 1년여 만에 이제 나온 셈인데 네. 법원이 일단 이제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요. 내렸죠. 네. 이 법원의 이 판결 내용을 보면은 또 뭐 사실상 패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패소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청구한 건 윤석열 당시 총장 측인데 예. 이것을 다루지 않겠다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소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뤄서 승패가 나온 건 아니라 네. 아예 다루지 않겠다가 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다룰 법률적 실효성이 없다 그랬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다시 이걸 항소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그 부분은 뭐 예. 수련이 이제 법리적인 판단이겠죠. 네네. 그러면서 여기에 논리적인 대해서도 어떤, 가볍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다 그러면서 네. 우리도 법률적 실익이 없어서 이거 취하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뒀더니 각하가 됐다. 근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건 10월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요. 예. 크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1월에 이 검찰총장 직에 있을 때 직무 배제, 심지어 징계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2개월 정직. 어찌 보면 이렇게 시끄럽게 이 혐의들이 등장했는데 2개월 정직하려고 이랬던 것인가 하는 이제 논란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당시에는 윤 총장의 승리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내서 직무에 복귀하고 모든 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조치한 것들이 무력화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약 1년 지나서 지난 10월에 행정법원의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가 합당했다. 심지어는 이게 면직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에 그냥 작은 징계로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징계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법원이 또 이제 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하나의 이제 각하 사건이 나온 것이어서 사실 이번 판결이 이제 뭐 윤석열 패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10월의 본안 소송의 판결이 훨씬 좀 엄중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내용이 좀 복잡하긴 복잡하죠. 합니다만 네, 많아요. 당시에 이제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지금 방금 화면에도 나왔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 당시의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그 네, 부분이 네.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자, 이번 사안이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있었고 또 이게 이제 어제 각하된 거고요. 그리고 또 징계 청구 취소 소송. 자, 이거는 이제 지난 10월에 그렇죠. 결과가 나왔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가지가 좀 어느 정도 연계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난 10월은 징계 처분을 받았던 그 2개월 정직에 대한 징계가 맞느냐 그렇죠. 네. 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징계 사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 사찰이라든지 뭐 채널A 사건 감찰, 뭐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께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징계 혐의가 인정이 되고 이 징계가 적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징계와 관련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고 어제 나왔던 판결 같은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배제한 것이 맞느냐인데 사실 이제는 전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는 이유가 실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를 한 겁니다. 근데 각하라면서 거기에 얘기한 것이 그래도 그 당시에 징계 처분이 또 위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은 또
그 당시에는 적합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그러면 이 지금 법원의 판결이 지난 이제 징계 처분과 관련된 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또 이제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 처분과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랑 이게 예를 들면 판사 하차이라든지 아니면 채널 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이런 것들은 직권남용과 관련된 것인데 또 직권남용은 형사법적인 처벌이에요. 그래서 징계와 또 형사법적인 유무죄와 판결은 좀 다릅니다. 법적 근거가 다른 것이다. 다르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된 이런 행정법원의 판결을 또 이것이 정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형사법적인 직권남용과 관련된 것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앞서서 물론 다르지만 이제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미 2번을 다 윤석열 전 총장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번은 그때는 똑같이 승소를 했고 이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후보의 대리인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그 이후에 사실관계가 전혀 바뀐 바가 없는데 그 당시에 직무집행과 관련된 가처분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패소란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항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심 판결에서 현재 항소를 하고 있고 윤 전 총장,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이 징계 처분 취소와 관련된 항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법적으로 보면은 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법률 대리인의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좀 빨리 잊어버려서 문제입니다만 당시에 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총장직에서 계속 근무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일종의 가처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윤 총장 측이 당시에 이제 법무부를 상대로 이기던 네. 그 무력화시키던 이 징계와 배제를 그때는 이 징계와 직무배제의 적절성을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행정법원이. 이것은 본안 소송에서 다퉈라. 이 징계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다만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총장직을 비워놓을 경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일단 직에 복귀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임시적 판결을 내렸던 거거든요. 예. 그때는 본안 소송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었는데 본안 소송은 10월에 결정이 났는데 그때와 지금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결정이 왜 다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폐가 좀 있어요. 그때는 다루지 않았고 그것은 10월 판결에서 다뤄졌던 것이거든요. 근데 저 부분이 좀 다른 것이 보통은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본안과 관련된 내용을 다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처분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본안과 관련된 것을 많이 심리를 했어요. 예. 가처분과는 좀 달리 특히 절차 부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반이 있었고 징계와 관련돼서 그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사실은 그때 다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갔을 때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인지를 주로 다퉜다면 그 당시에 가처분은 본안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안에도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그때는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 측의 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때에도 심리를 좀 어느 정도 받았고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판단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뭐 일단 그 징계 청구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심이 이제 진행돼야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결과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제 정치 참여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정부로부터 이제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 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자 어제 이 결정으로 해서 그러면은 좀 어떤 정치적 파급력이 있을지 윤 후보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적 부담이 가장 큰 판단은 이게 10월의 판단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항소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에요. 예. 부당하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황당한 결과다라고 윤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건 당연히 이제 두 번째 2심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어제 것은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괴념하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각하될 줄 알았고 나는 취해야 할 예정이었다. 애초에 여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왔어도 별로 타격 아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달려 있는 이 설명 때문에 사실상 패소 아니냐. 그렇다면 1년을 다시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윤 총장이 승승장구하면서 법무부 추미애 당시 장관의 어떤 결정이다, 틀렸다 이렇게 결정이 났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당시 법무부 장관의 판단도 상당히 좀 근거가 있고 옳았던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은 팽팽한 길이로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이게 검찰총장직을 떠난 지도 이제 또 3월에 내려왔으니까요. 예. 지금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야권의 유력 주자가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사안을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 이분법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이냐 패냐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따지지만 훨씬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 1차 행정법원 본안 소송의 결과에 2심 판결이 혹시 이제 대선을 전후해서 나오게 된다면
중요한 이제 핵심 몸통의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판결 시점을 주목해 그렇습니다. 봐야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